자, 이제 정신역동 이론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에릭슨의 이론, 그다음에 아들러의 이론, 그다음에 이 두 이론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에릭슨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정신역동 이론, 이제 프로이드나 융의 이론을 공부할 때 이 정신역동 이론 아래에 네 가지의 이론이 있지만 각각이 갖고 있는 이론들 이름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정신분석 이론, 그다음에 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심리학이라고 부르고 에릭슨의 경우에는 자아심리학, 또 사회심리 이론 이렇게 불리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이 갖고 아들러 이론은 뒤에 하겠지만 아들러 이론은 개인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개인 심리학. 그러니까 알릭슨 같은 경우 이제 자아심리학 또는 사회심리 이론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용어에서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릭슨은 뭔가 자아를 강조했구나. 인간의 발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제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도 중요시 했겠구나라고 하는 게 그 이론의 제목에서 다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에릭슨이 왜 자아를 강조하는,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에서의 핵심이다라고 하면은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에릭슨 이론에서는 핵심이라고 어, 여겨질 만큼 굉장히 이제 그 자아에 대한 강조를 많이 두었어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에릭슨의 생애를 한번 쭉 보시면은 왜 이분이 그렇게 자아를 강조했고 또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거를 일생일대 과업으로 생각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릭슨은 앞서 공부한 프로이드하고 굉장히 많이 이론 비교가 많이 됩니다. 좀 이따 다시 이제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자, 우선 이분은 1902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인 아버지와 유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 이제 조금 뭔가 감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에릭슨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제 두 분이 이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어머님이 유태인과 재혼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독일에서 살면서 그 당시 여러분들 19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차 대전, 이제 독일이 굉장히 이제 지배를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태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국적은 독일이고, 그 다음에 원래 자신의 혈통은 덴마크와 유태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또 같이 사는 아버지는 그렇죠. 재혼 가정이니까 같이 사는 아버지는 또 유태인이고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이 이 어떤 존재인지 되게 힘들어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냐. 자정체감이 그거잖아요. 나는 누구이냐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런 자아에 대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또 잘 적응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살이 되던 해에 대학을 가지 않고 굉장히 스스로 방황하는 그런 기간을 한 2년여 동안 가져요. 이제 그러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라고 이제 깨닫는 순간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의 이러한 이론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실은 이제 이 에릭슨이 한 2년여 동안에 방랑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그 이후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 자신이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자신에게 뭔가 시간을 주는 거, 이걸 우리가 유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다. 이제 앞으로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시기인데 실은 그렇게 결정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면 참 좋죠.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에릭슨의 경우에는 꼭 그것만이 다 건강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유예를 하는 것도 나름 건강하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꼭 필요하다. 젊은이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 배경, 자신의 청년기의 어떤 방황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심리사회 이론, 당신의 이 이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사회 이론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아 정체감, 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을 우리가 또 자아심리학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로이드와 달리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드는 그거잖아요. 부모와의 영향 이외에 다른 사회적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진 않았어요. 인간의 발달 혹은 성격의 형성에 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영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회, 그렇죠. 에릭슨의 그 가족 배경, 자신의 성장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아시겠죠? 인간이 발달하는 데 있어 또는 인간이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배경이나 혹은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심리가 발달하는 거, 인간의 마음의 어떤 구조들이 발달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은 발달해 성격이 형성이 돼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그러죠. 아니야. 인간은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나갈 수 있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관계 또는 문화의 영향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졌어요. 뭐 예를 들면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이드는 그러겠죠. 구강기라서 입에 어떤 욕구 충족이 충분하지 않아서 우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에릭슨의 경우에는 아니야. 엄마랑 놀고 싶어서 아이가 우는 거야. 그런 어떤 관계 측면을 훨씬 강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프로이드하고 좀 다른 점은 프로이드는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청소년기 발달 이후의 발달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결정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유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잖아요. 근데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건 어느 시기에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을 전생애적 발달로 접근을 했다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아의 기능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아가 여러분들 하는 일이 뭡니까? 자아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앞서 프로이드에서 잠시 설명했던 것처럼 환경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그 환경이 뭔가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합당한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자아라고 하는 게. 근데 이 자아의 기능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환경에 대해서 유능하게 적응도 잘하는 그런 유능한 존재여야 이기도 하지만 환경을 어느 정도 지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 그냥 순응해서 적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내가 적응할 수 있게 바꾸기도 하고 통제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지배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만큼 자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 점이 어찌 보면 프로이드하고는 굉장히 다른 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프로이드의 에릭슨에 이어서, 프로이드에 이어서, 프로이드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의 발달 이후의 단계는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에릭슨의 경우에는 청소년기 발달 이후에 성인기, 그쵸? 여러분의 지금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중년기 혹은 뭐 장년기라고도 얘기하죠. 중년기, 장년기 똑같습니다. 보통 40대 이후, 그러니까 노년기 전 단계, 그 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세 단계를 추가하여서 노년기에 이르는 전생의 8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영아기, 유아기, 뭐 아동기, 청소년기, 뭐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발달 단계는 이제 연령별로 보통 구분을 하죠. 그 단계는 그 단계마다 우리는 그 단계에서 꼭 이루어야 될 어떤 과제가 있어요.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위기를 느껴요? 불안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걱정되고 이러잖아요. 흔히 우리가 이거를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위기다.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 숙제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발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심리사회적인 위기는 누구나가 다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화에 따라서 그래서 문화적인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에릭슨이 얘기한 게 문화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동기의 발달 과업을 뭐라고 아동기의 발달 과업이 뭐 학교 생활 잘 적응하는 게 아동기 발달 과업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아마존에 밀림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밀림에 적응하는 거, 그쵸?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기초 지식을 배우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그게 발달적인 어떤 과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거. 그래서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발달이 이제 어느 이렇게 발달 단계에 우리가 딱 이제 봉착하게 돼요. 발달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느낀다. 그렇다면 발달 과업을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가능하면 이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자신을 돌봐주는 그런 어떤 양육자들에 의해서 그 발달 과업을 같이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있는 뭐 아동기 이후에 청소년기, 성인기는 이제 주로 스스로 그거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 과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달적인 어떤 과제를 우리가 갖게 됐을 때 그 위기를 느끼면 발달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과제를 잘 수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과제를 수행해서 얻어지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거를 잘 수행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발달적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이런 얘기죠. 발달적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얻게 되는 성격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발달해요. 그런데 이 발달적 위기를 잘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즉 발달 과업을 잘 완수하지 못한다면 우리 성격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측면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는 매 단계마다 성격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한 쌍으로 이렇게 나와요. 무엇 대 무엇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이 발달될 수 있게끔 우리는 뭔가 이 아동들, 뭐 청소년들, 뭐 기타 뭐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룰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게 당연히 발달되어야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인 거를 하나도 경험하지 않을 순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게 전혀 또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1단계에서의 발달 위기는 우리가 신뢰감을 얻느냐 아니면은 뭐 불신감을 얻느냐 무엇을 얻을래 이거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신뢰감을 갖고 산다는 거는 세상을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신뢰감만 100%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때로는 누군가에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의심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정도의 그런 어떤 불신감도 필요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때 우린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잖아요. 자, 이 얘기는 이후에 나오는 에릭슨이 한 그런 얘기하고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필요하고 부정적인 측면도 아예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면, 즉 발달 과제를 잘 극복한다면 그 결과 각 단계마다 자아의 특질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즉 기본적 강점을 얻지만 반대로 이 위기를 우리가 잘 해결해내지 못하면 병리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에릭슨 이론에서 또 하나 우리가 하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점성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점성 원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예요. 한 바의 발달 이거 뱅뱅뱅뱅 자 이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뚝 끊겼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게 이렇게 돌아가기가 어렵잖아. 이렇게 계속 쌓여가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게 점성 원칙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요 발달 단계 끝났어. 근데 잘 못했네. 다음에 하지 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발달이 잘 이루어진 거를 기반으로 하여 그 다음 단계가 순조롭게 이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발달에 있어서의 뭘 강조하냐면 누적적인 개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발달을 발판 삼아 그 다음에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얘 안 됐네. 그래, 그럼 딴 거, 그 다음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원리가 바로 점성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의 발달은 전 단계의 이 갈등을 잘 해결했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잘 해결하고 그걸 토대로 그 다음 단계의 발달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발달 단계를 설명할 때 점성 원칙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초기 유아기라고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만 18개월까지의 아이들은 자,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양육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인 엄마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관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즉, 나는 이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배고프면은 자기가 분유 타 먹어요. 막 기저귀 막 응가싸면 자기가 막 기저귀 이거 찍찍이 이렇게 떼갖고 저기 새고 있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배고프고 울고 막 응가싸고 막 외롭고 심심하고 그럴 때 이제 누구를 찾잖아요. 누구 찾아요? 엄마예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와서 오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스럽게 막 보듬어주고 밥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줍니다. 근데 이게 엄마가 기분 좋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늘 한결같이. 그래서 일관성 있는 엄마, 일관성 있는 엄마.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엄마,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의 일관성만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일관성도 있으면서 애가 뭘 원하는지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엄마. 그래서 일관성 있는 혹은 민감한 이러한 엄마들, 이러한 양육자에 의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난 정말 세상에 잘 태어났어. 세상은 정말 좋은 곳이야.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야. 우리 엄마 진짜 좋아. 뭐 이런 거 느끼죠. 우리 엄마 진짜 믿을만해. 엄마에 대한 일단 기본적 신뢰가 형성이 돼요. 이게 우리가 애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엄마에 대해서 쌓인 이러한 신뢰감은 우리 엄마도 이렇게 좋으니까 내가 태어난 이 세상도 참 살만한 곳이겠지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 신뢰감이 쌓여가요. 자, 이런 기본적 신뢰감이 쌓여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자 봅시다. 우리가 이 신뢰감을 쌓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엄마하고의 이 신뢰감 혹은 애착 관계 이거는 이후에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친구가 옆에 있어요.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믿지 못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친구에 대한 믿음. 이 친구는 내가 되게 마음이 편하고 왠지 나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어떤 또래 관계, 교우 관계, 인간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마에 대한 신뢰감을 기반으로 쌓인 그러한 신뢰감은 세상에 대한 신뢰감으로 발달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마가 어떨 때는 오고 어떨 때는 안 오고 일관성이 없어요. 게다가 엄마가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민감하게 포착을 못해요. 그럼 엄마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욕을 채워주지 못하지? 우리 엄마 못 믿겠어. 뭐 이런 게 생깁니다. 엄마에 대한 불신감이 생깁니다. 자, 엄마에 대한 불신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도 믿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도 사귀는데 되게 늘 의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감이 이렇게 쌓인다. 그래서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민감한 그런 양육자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신뢰감을 잘 쌓게 된다면 이 심리사회적 위기를 신뢰감을 쌓아야 돼라고 하는 이 위기 또는 이 발달 과업을 잘 성취한다면 엄마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요거를 잘 얻게 된다면 자아는 앞으로 세상 살만해라고 하는 희망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불신감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사회적 관계에서 이제 위축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또래 관계가 되게 나쁜 아이들 살펴보면 주로 이제 엄마하고의 애착 관계도 안정되지 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엄마하고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이 바로 만 18개월이에요. 그 시점에서 엄마에 대한 충분한 신뢰감이 없다는 거예요.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 쌓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래 관계 형성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인 관계의 기초, 토대입니다. 이건. 그래서 일생 동안 낮은 자존감, 우울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애 초기에 이 부모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후에 심리적인 발달에 정말 너무 지대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우리가 보통 이제 18개월에서부터 3세까지의 시기를, 발달적 위기는 뭐냐? 자율성을 획득하느냐, 아니면 수치심과 회의를 갖게 되느냐, 이거예요. 흔히 이제 아동기라고 하는데 아동기보다는 조금 어린 시기죠. 아동기, 초기 아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의 아이들은 관략 근육이 발달해요. 즉, 생리적 성숙이 찾아오는 거죠. 그랬을 때 변을 잘 보유하느냐, 배설하느냐, 이걸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발달과학이에요. 뭔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것. 이게 이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발달법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관략근의 발달이라고 하는 생리적인 혹은 신체적인 성숙이 발달을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 요때 되면 18개월에서 3세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신체 기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손가락을 움직인다거나 뭐 자유롭게 뭐 보행이 가능하다거나 자, 이런 시기죠. 그럼 애들이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자아가 발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밥도 숟가락질 혼자 하려고 그러고 뭐 이것도 혼자 옷도 혼자 입으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되게 어설프고 부족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숟가락질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절하는 것도 배우는 거고,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를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잘 통제하고 조절하는 거를 이제 연습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숟가락질 한 번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엄마들이 보통 이제 애들이 이제 숟가락질 잘 못할 때 막 다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막 떠먹여줘요. 계속. 그러면 애들이 스스로 이거를 하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 자신의 몸을 조절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 이 시기에 그게 안 되면 나는 이런 것도 못하나? 뭐 이런 거를 느낀다는 거죠. 이게 수치심 회의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어쨌거나 뭐 자신의 그런 어떤 항문 관략근을 조절하여서 배변을 잘하는 거 적당한 때 가서 쌀 수 있는 그런 것들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거 아니면 자신의 뭐 움직임을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잘 습득을 해야 돼요. 학습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거잖아요. 배변 활동 연습하는 거 누가 시켜야죠? 엄마가 시켜요. 자, 처음에는 잘 못해요. 근데 야단치지 말고, 괜찮아. 다음엔 또 이렇게 해보자라고 아이에게 자꾸 이제 긍정적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가 잘했을 때 막 박수 쳐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아이들은 이제 성취감을 느꼈으니 얼마나 뿌듯합니까? 아, 나는 이제 내 신체를 잘 조절할 수 있네? 잘하네? 그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조절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도를 통제해서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건 좋지만 과도하게 통제하는 거, 과도하게 못하게 하는 거, 아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야단치는 이러한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나약한 존재야라고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껴요. 자신에 대해 어떤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걸 발달시키겠습니까? 그렇죠. 자율성을 발달시킬 수 있게 아이들이 잘 못해도 할 수 있게 냅두고 잘할 수 있게 알려주고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다 보면 뭐가 발달한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발달합니다.
여러분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는 거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린 시기부터 부모님들이 아이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잘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실수한 거 너무 야단치지 않고 아이를 훈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런 자율성을 발달시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의 자율성을 너무 부모님들이 이제 막 지나치게 통제를 해요. 막 하려고 하는데, 아유, 이리 와, 아이, 더러워, 더러워, 엄마가 먹여줄게 하고 막 먹여요. 아니면 이제 아이가 변을 잘 실수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초기에 배반 활동할 때.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야단치고 통제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분노 안 쌓일까? 분노 감정이 있습니다.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표출하지 못하고 그걸 수면 아래로 계속 쌓아둬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치심, 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회의 이런 게 발달합니다. 자, 이런 어떤 위기를 잘 극복할 때 이 시기에는 삶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조절 능력 발달. 이거 이 시기에 안 되면 나중 시기에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허용적인 태도, 긍정적인 지지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도성을 발달시킬 거냐, 죄책감을 발달시킬 거냐. 자, 이 시기는 유희기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3에서 6세 사이에 우리나라 아이들로 따지면 이제 어린이집 혹은 뭐 유치원을 다니는 시기의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의 아이들은 말 그대로 유희기잖아요. 뭐가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들? 노는 게 제일 좋은 시기. 뽀로로, 그죠? 노는 게 제일 좋아. 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어떤 거죠?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고, 인지를 발달시키고, 그쵸? 신체를 발달시키는, 그리고 또 정서적인 어떤 만족감, 안정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은 3에서 6세 사이 아이들은 노는 것 자체가 삶이고, 노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기, 그래서 유희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이제 3에서 6세가 되면 좀 더 행동이 자유로워지고 아이들이 이제 뭔가, 호기심도 되게 많아져요. 자, 요 시기에 키워드, 호기심. 호기심. 되게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저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망토를 누르고 저기에서 뛰어내리면 나도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하고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 다리 부러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하고 이제 뭐 무언가를 첨벙첨벙 던지다가 엄마한테 한번 혼나고 이거예요. 이러면서 자꾸 뭔가를 놓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그거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친구들이랑 야 우리 이 놀이 할래? 그래 이거 같이 하자. 뭐 이러면서 같이 놀이하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건 어떻게 될까?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자, 이런 식입니다. 신체적인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호기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노는데 반경도 커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호기심이 많으니까 또 이제 언어까지 발달하잖아요. 뭘 자꾸 물어봐요. 엄마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래? 뭐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죠. 자, 이 시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자꾸 물어보고 행동 반경도 되게 커지고 되게 번잡스럽게 놀기도 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위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러면은 엄마들이 잘했어요.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지 하고 이제 계속 야단을 치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 안 돼, 안 돼 하고 이제 막 제재도 되게 많이 하죠. 어, 근데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자꾸 뭔가를 물어보니까 그러잖아요. 음, 아니 너는 왜 저렇게 자꾸 물어보니? 또 이제 요 시기는 여러분들 호기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성적인 호기심도 나타납니다. 성적인 그런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3에서 6세 사이에는. 그러니까 엄마 뭐 아기는 어디에서 태어나?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유 얘는 뭐 별걸 다 물어보네.
조용히 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이제 아이한테 면박을 주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요 시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엄마가 맨날 야단치잖아요. 뛰어내리지 마라. 이거 와 이렇게 하지 마라. 맨날 야단쳐요.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보다. 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즉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감정이 뭡니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자, 반면에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물론 이제 굉장히 집도 어지럽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대답해 줘야 돼서 엄마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아, 그래, 이걸 하려고 했구나. 근데 조금 안전하게, 라든가. 아, 그래, 이건 이런 거야. 친절하게 격려해 주는. 이러한 양육을 받을 때 아이들은 자신이 앞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뭐가 발달한다? 주도성이 발달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때로는 너무 과격해지니까 많이 제재를 받겠죠. 근데 제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즉 부모로부터 제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들이 뭐가 발달한다?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죄책감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기에 이 경험하게 되는 이런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들이 많이 쌓이면 완전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무기력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에 대한 가치감도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계획하고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럴 용기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뭐든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아이가 위험하지만 않다면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아이들은 주도성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자신이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뭐가 발달하느냐? 목적이라는 게 발달합니다. 심리사회적 위기 잘 극복해서 목적이 발달됩니다. 자, 근데 이게 발달하지 못해요. 너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제재를 많이 받아서 죄책감, 죄의식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자기의 것들을 자꾸만 억제하는 거,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시기 학령기라고 얘기하죠. 자, 이 시기는 근면성을 발달시키느냐 아니면 열등감을 발달시키느냐라고 하는 위기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면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뭔가 성실하게 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 시기는 아이들이 이제 어디 왔습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조금 더 반경이 넓어졌죠. 학교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학교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환경에 왔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모하고는 다른 그런 환경, 아이들도 되게 많고 막 이런 환경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뭐 국어, 산수 아니죠. 국어, 수학, 뭐 사회과학, 뭐 체육, 미술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시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습득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숙제 내주는 것도 잘하고 그런 과업 수행들을 잘 해냈을 때 아이들은 근면성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숙제도 잘 못하고 학교 공부 잘 못 따라가고 막 이러면은 이제 이 시기에 어떤 위기감 중에 하나인 열등감을 발달시켜요. 그래서 학습 능력도 이런 아이들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게 되고 또래하고의 관계를 맺는 거라든지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학교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지고 학교 다니는 게 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업 성적도 조금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기는 앞선 시기까지는 엄마 혹은 부모님의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이 시기에는 이제 선생님의 역량이 훨씬 더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역할이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더불어 선생님, 교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의 그 여러 가지 수행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그러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서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뭐 물론 개별화된 교육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배려가 조금 있을 때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조금 더 많을 때 아이들은 그래도 막 따라가지 못한 아이다 할지라도 학교 생활을 적응하고 하는데 조금 더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태도가 중요하고요. 자, 이 시기를 얼마나 잘 넘기느냐가 이후에 이제 청소년기에 와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줘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12살쯤 되면 아이들이 청소년기 초기의 단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그 시기에 학교 적응이 또 잘 안 된 애들은 청소년기에 학교 안에서의 적응이 그렇게 또 쉽게 갑자기 잘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애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위기를 잘 극복했을 때 능력이라고 하는 게 발달되지만 그렇지 않을 땐 무력감이라고 하는 게 발달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자, 청소년기는 무엇보다도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자, 자아정체감의 뜻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변했거든요. 사춘기라고 보통 일컫는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일단 생리적으로 변하잖아요. 어,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2차 성징이 옵니다. 뭐 가슴이 나오고 몽정을 하게 되고 뭐 생리를 하게 되고 뭐 이러이러한 변화들이 생리적 변화들이 나타나요. 아이들이 내가 이 변한 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이 시기가 되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애도 아닌 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아직도 어리잖아. 넌 아직 어른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나는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누구란 말이냐? 그러면서 사회에서 부과되는 것들은 많아요. 너 앞으로 어떤 직업 가질래?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막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지? 난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찾아가는 게 자아정체감이에요. 아,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거를 결정하는 게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정체감은 자신의 독특성에 비교적 안정된 느낌이에요. 나는 꾸준히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 이때 타인이 나를 보는 방식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앞서 배워서 유흥처럼 페르소나에 완전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내가 어느 정도 좀 약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밖에서는 막 모범생이다가 갑자기 집에 와서는 막 악녀로 돌변해갖고 막 부모님들한테 막 달려드는 그런 자녀분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왜 이러지? 악녀가 나야 착한 순둥이 학교에서의 순둥이가 나야 애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을지 뭘 할지를 결정하는 거 이게 이제 자아 정체감. 그러면서 끊임없이 일관적인 나로 존재하는 거 이게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내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학생으로서 내가 뭘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랬을 때 아이들이 이걸 역할 혼란이다 또는 자아 정체감 혼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거를 겪어 나는 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뭘 하고자 하는지 그런 의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몰라 놀아 젊어 놀아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여기 보면은 이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해 자기가 속한 집단, 주로 어떤 집단, 이런 집단 우리가 뭐라고 불러? 하위 집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위 집단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그러니까 하위 문화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문화, 그렇죠. 이런 집단, 자기가 이제 만약에 어떤 약간 이제 그러니까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저기 그런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걸 따르거나 그 조직에서 어떤 뭐 만약에 짱인 아이를 쫓아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은 이제 청소년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학교에 적응을 하면서 자신이 뭘 할 것인지를 잘 탐색하는 뭐 진로 탐색도 하고 뭐 이런 걸 막 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저기 이제 동네에 우리 일진 누구 형을 본받아서 그렇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청소년기에 해야 할 과업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역할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어떤 영웅이라든지 어떤 한 특정 집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몰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역할에 대한 혼란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실은 해야 될 게 많아요.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뭘 정할지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혼란스럽고 막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을 물론 확립하는 건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 바람직하지만 꼭 그 시기에
그걸 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에게 어떤 타임아웃 하는 시간, 좀 고민하는 시간, 이게 뭐예요? 유예기간이에요. 심리사회적인 유예기간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유예기간을 통해서 이후에 자신이 방황을 했지만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결정을 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심리사회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이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대한 어떤 거부, 아, 됐어. 왜 사회는 나한테 이렇게 날 받쳐주지 않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나는 누구냐? 고민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성인 초기예요. 이 시기에는, 중요한 발달 과업이 이거예요. 사랑을, 사랑. 사랑과, 그러니까 일과,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어떤 사랑과 일에 대해서, 이걸 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시기는 이제 잘 보면은 이제 젊은 남녀가 결혼, 뭐 정년기가 요즘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어떤 과업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 혼자 사시려고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통념상. 자, 그다음에 결혼. 아니 결혼을 꼭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이성인 어떤 누군가, 뭐 어떤 자기의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마음이 맞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쏟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둘, 즉 사랑하는 것과 일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가져야 돼요. 즉 사람들이랑 관계도 잘 형성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자기 일도 잘 해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시기가 바로 성인기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된다면 직장 동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라도 이제 결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배우자와의 그런 관계도 잘 맺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즉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라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는 뭐지라고 하면은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하고 온전히 안정된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아 정체감이 잘 바탕이 되어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릭슨의 이론은 점성 원리다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단계를 딛고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아 정체감이 일단 있어야 돼요. 안정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타인과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또 타인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발달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발달되는 게 친밀감이다. 친밀감, 성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발달. 뭐, 아니 우정을 쌓는 것, 인류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랑을 발달시키는 거, 일에 있어서에도 친밀감, 일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관계들하고도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친밀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자, 이 시기에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고립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일하고, 혼자 하는 일 좋아하고, 사회적 관계 맺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그런 성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낸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업, 덕목이 형성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 관계 맺는 거 싫어하는 거, 이제 이러한 특질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인기 혹은 성인기 후반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중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나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어떤 거냐면 중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나의 삶보다는 내 이후에 나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다음 세대, 나의 다음의 사회를 이끌어내기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한 이제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뭔가를 남겨주려고 하는
공헌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가요. 자, 이런 게 발달되는 걸 우리가 생산성이 발달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 세대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는 거, 다음 세대를 헌신하는 거, 사회에 헌신하는 거, 뭐 사회에 공헌하는 거, 사회에 좀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지는 게 바로 이 시기에 중요한 발달적 과업이고 발달적 위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보시죠.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중년의 엄마 아빠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시기가 되면 일단 건강상의 문제도 조금 그렇죠. 우리가 갱년기라고 해서 건강상에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분들 많으시고요. 자, 또 하나 요즘에는 조기 은퇴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되면은 보통의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 뭐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 노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나이대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다음 세대에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거에 몰입하지 못하고 그냥 뭔가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살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아. 뭐 이러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한숨 쉬고 막 이런 침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다운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뭔가 이제 이뤄냈고 자기가 그동안 잘 살아왔던 것들이 탄탄해지고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생산성이 발현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런 침체감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중년의 위기에 빠질 때 침체감에 빠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타인을 돌보는 능력인 배려가 발달하는 반면에 침체감이 발달하면 이제 됐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8단계에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 노년기는 그런 시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잘 통합하고 이만하면 나는 그래도 잘 살아왔어. 난 괜찮았어. 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삶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삶에 잘 몰입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자아를 통합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아를 통합하는 게 중요한 발달 과업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시기를 보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너무 후회하는 게 많아요. 너무 후회하는 게 많고 그다음에 배우자를 보통 이 시기에 또 많이 상실하는 시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상실감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그러기에 나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두렵고 또 맞게 될 죽음이 두렵다라고 느끼면은요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아를 잘 통합하는 그런 게 굉장히 이 시기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노년기는 무엇보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이랬고 이런 건 참 좋았어. 이런 거는 그래. 앞으로 또 이렇게 내가 남은 여생 살 거야라고 통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르신들은 삶에 대한 지혜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절망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에릭슨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발달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위기는 누구나 다 닥쳐요. 여러분들 나만 닥치는 거 아니고 특별한 누군가만 닥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위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성격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그런 발달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 발달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위기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잘 제시해 줬어요. 특히나 이 에릭슨 이론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게 정체감이라고 했잖아요. 자아 정체감. 청소년기의 어떤 클라이언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에릭슨 이론이 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갈등은 아이들한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그래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갈등이나 문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적응적인 청소년들, 또 문제를 갖고 있는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때 이 에릭슨의 이론에 의거하여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아이들이 잘 극복해낸다면
이후에 청소년기 이후에 이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에 대해서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도와주는 하나의 어떤 준거 틀들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